자, 우리가 디지털의 포맷이 다 바뀌었어요. 비대면 교육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 원격도 생기기도 하고, 뭐 AR 같은 거 있잖아요. 가상으로 체험하는 것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빠른 기술력으로 해서 5G나 이런 것들이 생겼죠.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 뼈대입니다, 이게 디지털 경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포맷이 디지털 트랜스 바꾼다. 포맷을 디지털로 다 바꾸고 가는 겁니다. 자, 요거 우리가 얘기를 한번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단순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술적인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심지어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것까지도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돼요. 디지털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도 바꾸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자산도 바꾸기도 하고 여기 말씀드린 산업 구조도 개편하는 것, 이 총괄적인 것들의 전략적 명령을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연도별로 돼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류는 거의 아마 여러분 못 보셨을걸요. 제가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놨는데 그 자료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1단계가 뭐였냐면요. 결과적으로 이제 서버 네트워크 이런 걸 기업 내에 이제 지원해주는 인프라 구축 정도 했었죠. 그래서 1990년도 말입니다. 이때 나온 게 SNS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프리첼이라든가 싸이월드가 사실 이때 이제 초창기에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2단계에 가서는 아마존을 통해서 이커머스라는 걸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구나라고 느낀 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상거래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이 이제 추진하게 돼서 많은 기업들이 초창기 2단계에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요. 3단계 2010년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2010년도는 뭐냐면 2008년도, 7년도, 8년도의 금융위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지털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델이 바뀐 거예요. 디지털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겁니다. 자, 디지털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고객과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생기냐면 IoT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인공지능 모바일 같은 것들이 혁신적인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 브랜드라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적 브랜드가 있어요. 1위, 2위, 3위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2000년도 전에는 막 G라든가 오프라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IBM 이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2000년도 이후에 보면요. 전부 IT 기업,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0년대 비즈니스 모델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4단계에 가서는 이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5G 같은 기술들이 개발돼서 메타버스라든가 대체될 수 없는 토큰이라 해서 어떤 IT 자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NFT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금융권이 이제 조금 이제 고정적인 어떤 금융권의 어떤 지배력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개인 간의 거래가 생기는 아주 획기적인 큰 어떻게 보면 플레이트 판이 바뀌는 그런 정도의 혁신이 지금 생겼다.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70%가 2018년도 맥킨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70%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술의 한 분야를 바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장의 기계를 바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지위가 특히 그렇습니다. 지위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와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핵심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시작을 하려 할 때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술로 알아서 기술을 대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포드사가 우린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거 현대도 마찬가지죠. 우린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그런데 기존의 비즈니스와의 통합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우리가 완전히 바꾸는 게 있어요. 이게 피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을 전환한 그런 마케팅을 했죠. 그 중에 핵심 비즈니스와 통합을 잘한 데가 뭐냐면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워낙 매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혁신적인 기술적인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어요. 뭐냐? 드론을 통해서 배달을 해줬어요. 이게
아무리 피자가 좋아도 사실은 도미노 피자의 어떤 그 배송 방법이 완전히 이 시장을 바꿨던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기술로 얘기했던 인식했던 기업들은 거의 실패했다. 이것이 2018년도에 맥킨지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가 얘기하면서 조직의 개념도 바꾼다 그랬잖아요. 일하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과거에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면요. 과거에는 이렇게 층층 수직적인 방법이에요. 아니면 가장 민주적이라고 수평적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평적 방법에는 의사결정을 잘 못해요. 민주적이기도 하는데 이게 결국 최종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야 이렇게 시장 진입이 늦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수직적으로 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바로 애자일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빨리 적응하기도 하고 서로 책임도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둥근 원의 형태, 여러분들 보시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자들을 이제 양산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단기 수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10개 만드는 기계를 뭐 쉽게 말하면 뭐 50개를 만드는 어떤 기술의 업그레이드 정도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디지털을 바꿀 때 핵심적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전통적인. 이거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는가. 아까 우리가 포도사를 봤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먼저 선포하고 준비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디지털 경험을 무게에 두고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거나 이 조직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뭐 의사결정을 빨리 한다거나 뭐 이런 업무 스타일을 만드는 게 사실 우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매 결정의 70%가 고객 경영에 기반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페인 포인트가 있죠. 고통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꼭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그다음에 감성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페인 포인트는 뭐냐면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가 주문에 문제가 있다. 이게 페인 포인트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케팅할 때 고객들이 강렬히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페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바꾼 거죠. 그래서 도미노 애니웨이를 만들어서 뭐 취향서부터 결제까지 모든 걸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것들이 생겼죠. 그게 이제 전부 지금 도미노는 채널의 60%가 디지털 채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는 도미노 피자가 피자 회사냐 아니면 IT 회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고객 여정을 파악하는데 이 미쉐린 타이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똑같이 타이어를 파면 산악을 다니는 트럭과 시내를 다니는 트럭을 동일하게 봤어요. 근데 여기다 센서를 부착했더니 가는 장소도 다르고 이분들의 뭐 운전 습관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센스를 통해서 자료를 입력해서 이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구매 시기가 되면 구매 시기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미쉐린 타이어가 고객 구매 여정을 통해서 고객 여정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을 아주 유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고객 여정을 파악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0%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기술의 혁명이 아니라 총체적인 어떤 마케팅의 핵심적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스타벅스에 보면요 디지털 플라이휠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특히 플라이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 플라이휠이 나와요.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이 속도를 이렇게 분배해서 주는 것들이 이제 가운데 휠을 우리가 타이어의 그 휠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존은 창립하고 5년 뒤에 그 사진을 보니까 사무실에 그냥 혼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프 베조스가. 근데 어느 날 짐 콜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분은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위대한 기업 뭐 이런 그런 기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쓴 그 스탠퍼드 대학의 주임 교수였었는데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저처럼 그 기업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어요. 보니까 형편이 없잖아요. 그때 주주들의 압박도 엄청 받았다 그래요, 제프 베조스가.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 그 아마존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많이 빨리 들어올 수 있냐 그랬어요.
빨리 들어오는 거. 그 인터페이스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 로우 프라이스라 그랬대요. 싼 가격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다음에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다. 그런 피를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냅킨으로 제프 베조스가 이 디지털 피를 그린 게 지금도 굉장히 휘저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요, 그 디지털 필이 있습니다. 이 자체 주문, 결제, 그 다음에 뭐 리워드 보상 이런 것들이 디지털 플라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화 서비스, 개인화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와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커피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오죠. 물론 스타벅스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2008년도 여러분 기억하는데 이때 그 스타벅스의 경험이 사라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그 광고가 맥도날드한테 밀리고 있었는데 맥도날드는 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매장에 이제 커피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누가 바보가 인상 4달러짜리 커피를 마시냐 그리고 스타벅스를 막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때 컨슈머 리포트, 소비자들의 리포트에도 정말 스타벅스는 맛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맛에 대해서 승부를 우리가 걸어야 된다. 하나는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두 가지 다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로 바꿨고요. 지금 이런 같은 디지털 피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요. 바리스타들한테 교육을 시작했죠. 커피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그런 융합시키는 어떤 그러면서 스타벅스가 디지털 쪽으로 마케팅의 전략을 짜게 된 그런 영향이 사실 2008년도에 뭐 이런 평가들, 혹평도를 통해서 뭐 내려둔 커피, 식은 우유, 매장에 그러니까 이때 CEO가 떠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CEO 주인이 없는 회사의 어떤 그런 현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마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개인들이 자기의 어떤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완전히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머전 그룹이라는 이 그룹이 2년 전에 코로나 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비즈니스의 모든 접점에서 디지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모닝콜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닝콜 아침에 깨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변수가. 그때 이제 부연 설명을 해요. 눈앞의 일상적 운영에만 집중해 디지털 투자에 소홀히 하던 사람들을 위한 모닝콜 말이다. 디지털이 멀리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패하면요. 우리가 경영에서 이런 게 있어요. 캐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잘 나가다가 뭔가 사고가 나죠. 여러분들 혁신적인 건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본에 락이 걸려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게 해지가 되면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캐즘 현상이 되면 사람들은 개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도 그냥 개혁을 가져가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 캐즘 현상, 이 낭떠러지가 생기면요, 그걸 끊임없이 끌고 왔던 기업이 결과적으로 그 다음 시장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즘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즘 현상에서 디지털 투자에 소홀히 했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준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디지털은 대사가 됐죠. 또 앞으로의 모든 기술들, 자본도 바뀌기 시작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마케터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객의 세대적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마케팅의 파이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위기는요. 우리가 과거에 석유 위기 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질병으로부터 이제 위기가 왔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석기 시대에는 돌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 청동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툴을 가지고 들어오죠.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하게 돼요. 그러니까 IT 기업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뭐 우주 사업 같은 거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오프라인적인 기업들을 공격하죠. 빠르고 편리하고 간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수용 모델을 보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쉽고 유익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뭐든 우리가 요즘 QR 코드 같은 거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이 이 QR 코드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주 쉬워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질병적인 어떤 그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모든 기계나 기술과 것들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이거를 포맷을 바꾸는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존에 있던 마케팅 전략 가지고는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 방송인 유튜브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모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 개인 방송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개팅하기 위해서 동영상 올렸던 거였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모든 컨텐츠를 올림으로써 오늘날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변화가 과연 단기간에 끝나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건 뭐냐면 이들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갈 거예요. 페이스북이 뭐 전자화폐를 하고 싶다고 나오는 것은 그만한 소비자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만한 소비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가능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엄, 정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으뜸 경쟁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큰 흐름들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화 혁신은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착되는 그런 현상에서 우리가 왔을 텐데, 저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 전쟁을 또 들어오고 뭐 이제 유가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종합적 변수가 이제 현재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거를 해지할 수 있겠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어떤 선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